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개소리 잔치하고 앉아있죠, 국회에서. 예, 검찰청법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지금 뭔 필리버스터 아니고요, 그냥 개소리들이에요. 개소리들, 그렇죠? 개소리들 지금 시작해갖고 내일 민주당이,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했으니까 내일 한 저녁 7시면 바로 중지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미디어 하여튼 검찰청법,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4개 법안이 있는데, 하나가 이 기재부법 있잖아요. 이 기재부 분리에 대해서 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이 법안이 사실상 미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처음에는 이 경제부 쪼개기를 국힘당에서 찬성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얘네가 이거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쟁점 법안이에요. 쟁점 법안이다 보니까 이 국힘당이 협조를 안 해줘갖고, 이게 사실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 아무리 빨라도 한 90일, 70일 이상 걸려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법안을 발의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읽어드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요. 원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 당일날 다시 이게 고쳐낸 이유는, 만약에 현재 이제 이거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안 하고 그대로 기존 법안을 강행할 경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의 김병우 정무수 비서관과 민주당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건 나중에 하자, 먼저 중요한 거 이거 3개 통과시키고 일단은 국정 운영 우선순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좀 뒤로 밀렸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 폐지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왜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 기재부 쪼개는 거나 이런 것들은 6개월 정도 후에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민주당이 반대를 하거나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조직법의 어떤 이 기재부,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쪼개는 거는 6개월 후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법사위 격려차 방문을 했어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갈라치기를 하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이재명 말 안 듣는 정청래 말 안 듣는 추미애, 이런 프레임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조중동의 프레임이나 이 민주당 안에 이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재명 말 안 듣는 정청래 말 안 듣는 추미애, 이렇게 해갖고 상임위, 어떤 당 지도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렇게 서로 각자 간다,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언론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힘이 셀 때, 그리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을 왜 흔들까?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잘 봐요.
예전 같으면 국힘당을 응원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힘당의 발언들을 많이 언론에 노출시켜 갖고 마치 민주당과 국힘당의 대결 구도에서 국힘당이 잘 싸우고 있다, 또는 국힘당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민주당의 독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포장을 해주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줄 때도 국힘당이 어느 정도 싸움의 상대가 될 때 언론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힘당은 아예 민주당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민주당 안을 갈라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해서 아깝지만 소수 정당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106명이라는 인간들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의 어떤 상식과 정의나 이런 국회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나 이 엘리트 집단들이 민주당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 같으면 만약에 국힘당의 현재 대통령 후보가 딱 다음은 이 사람이다라고 확정되면 이재명 대 어떤 누구의 구도로 가면서 국힘당을 이재명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도 국힘당이 지금 제대로 정당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국회 시간인데 지금 밖에 나서 장애투쟁한다 그러고 있고, 아직도 윤어게인 극우들이 판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국힘당을 지원 사격하느니 차라리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유난히 김어준을 공격하고, 김어준이 뭐 상황이다, 충정로 대통령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말을 정청래가 안 듣는다, 이런 개소리들하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민주당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이 왜 나오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서, 정청래 당대표가 보란 듯이 당 지도부의 뜻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조의대 청문회는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애써 보여준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치인의 언행이나 정치인의 행보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러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를 격려를 방문을 하겠습니까? 나도 조의대 청문회 잘했다고 생각해. 힘 실어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는 뭐 추미애 독주, 정청래 말을 안 듣는다, 뭐 전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정청래 대표가 당과 지도부와 법사위가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떤 제대로 어떤 의제를 또 던졌어요. 민주당 검찰 오남용 진상조사 피해 회복 TF 만들자. 저는 이거 대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권 오남용의 최대 피해자다. 이거는 조국 대표가 지금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워낙 지금 사실 존재감이 없어졌죠. 민주 진영 안에서 조국 혁신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사실 요즘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이후에 어떤 좀 외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 전환이나 의제의 전환으로 원래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이 말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민주당과 손을 잡고 검찰 오남용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TF를 만들자, 이거 대찬성이냐면, 여러분들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금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재명 당대표의 야당 시절 때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을 했는데, 검찰이 여러분들 조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 당한 적 있어요? 없죠.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불만이야.
검사 새끼들이 사건을 조작해갖고 죄 없는 사람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걔네들은 그냥 검사 옷 벗으면 끝이냐고. 어? 이런 공무원들이 어딨어. 그쵸? 한명수 총리 건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턱걸이 한 게 지금 무리가 왔는지 살짝 감기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검찰이 그동안 벌였던 오남용, 검찰권 오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검찰청 폐지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정치검차 새끼들 옷 벗고 나가서 대기업의 법무팀에 들어가서 고문 역할 해갖고 수억 원을 받고 정관 예우 받고 이런 꼬라지들, 저는 반드시 이 검찰도 끝까지 자기가 했던 기소가 문제가 있고 그 기소가 타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고 그게 법 왜곡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한 다음에 그리고 사법개혁 한 다음에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 그다음에 복구와 진상규명. 그러니까 저는 검찰 사건에 대해서 이 오남용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검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그 대표적인 게 그 유성 씨 사건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에요. 이런 새끼들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여기 우리 스카이필님 계시나? 저는 조국혁신당한테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제 조국혁신당은 당명을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임팩트 있는 와닿는 그 말에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좀 조국 개인의, 제가 저번에도 조국혁신당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당원 중심의 정당과 인물 중심의 정당의 한계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이름을 어떤 다른 정당으로 국민 뭐 민주당 또는 뭐 시민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계속 이렇게 이름이 갈 경우에는 만년 저기 그 정당은 조국 대표가 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요거 합시다. 이제 특검 얘기 좀 할게요. 그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보석을 신청했죠. 일단 윤석열이가 왜 보석을 신청했을까? 이거는 다 누구 때문이다? 지귀현 같은 판사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탈옥을 시켜줬던 지귀현님 같은 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망상이 시작된 거예요. 아, 이번에도 혹시 보석 신청하면 하나 얼빠진 판사 하나 만나면 나 잘하면 보석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라는 예전 같으면 그냥 사형입니다. 즉결이에요. 즉결. 즉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날짜와 시간을 바꿔갖고 지기현 같은 판사를 만나갖고 한번 탈옥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기현 불법 판결이었어요. 저는 지기현의 불법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기현의 불법 판결에 의해서 윤석열 같은 인간 말종이 망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새끼가 보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쵸? 재판에 나가지도 않는 새끼가 보석해달라는 이 뻔뻔함은
직위원 같은 불법 판결을 또다시 기대하는 윤석열의 망상이에요. 어? 이게 다 직위원의 불법 판결이 윤석열 같은 새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 내란 수개년 오늘 특검 출석을 했죠. 오늘 이 내란 수개년은 왜 출석을 했냐면요. 아시다시피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한마디로 이우한 그림을 받고 김상민을 공천을 주고 김상민을 국정원에다가 꽂았냐, 이거를 조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재판은 김상민 현재 구속 상태잖아요. 김상민 재판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4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대요. 4시간 30분 만에 종료가 됐고, 이번 조사는 전부 진술 거부권 행사했대요. 그러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니까 조만간 윤석열이랑 법정에서 재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범이잖아요. 모든 국정농단과 이 내란, 외환 할 것 없이 공동 정범이잖아요. 조만간 그 보고 싶었던 건의를 서로 법정에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김건희 표정을 좀 보고 싶어요. 저 등신 새끼 뭐 이런 표정인지.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쯤이면 박성재 구속될 거라고 예견을 했죠. 지금 특검이 계엄 직후 박성재가 출국 금지팀 출근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업무상 매뉴얼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에서 출입국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 특검이 먼저 다 제가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불었대요. 박성재가 출국 금지팀 출근해라 지시를 했다라고 불어갖고 박성재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이제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하여튼 얘 다음에 심우정 가요. 그다음에 내란 수계 26일 재판 온라인에서 볼 수 있죠. 이거는 어제 특검이 윤석열 한방 쳤다라고 얘기했죠. 어차피 안 나오는 새끼 이번에 나오는 김에 개정된 덧센 특검법으로 법원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윤석열이 재판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번째 출석 안 왔던 인간은 지금 윤석열이 재판에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한다 라고 26일 오전 10시 15분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이게 생중계로 나올지 아니면 찍어서 나중에 온라인에 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중계 하겠죠, 제가 보면. 그 다음에 박진 전 장관,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현 특검인데, 박진 전 장관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의 정상 절차 아니었다. 당연한 거죠. 그럼 박진 같은 애들은 왜 특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박진은 윤석열 같은 애들 더 위에 있던 이명박 사람들이잖아요. 이명박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명박 인간들은 굳이 자기가 윤석열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종섭, 런종섭 호주 대사 임명
그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 당시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자기가 덤탱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정상적인 임명 절차가 아니었다. 위에서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중요한 거 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빨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이 경찰들 지금 4대문 안에 경찰들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남대문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동대문 경찰서 할 것 없이 이 경찰서장들 다 윤석열이가 알바끼 해놨거든요. 이거 경찰서장들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내란 공범 새끼들 여기 지금 각 지역에 마포경찰서, 남대문 뭐 할 것 없이 서울에 이 주요 경찰서 서장 새끼들이 윤석열이가 다 알바끼 해놨어요. 응? 물론 오늘 서울, 그러니까 지금 치안, 그러니까 고위급 경찰 고위급 치안감정 7명 정도 되는데, 넘버 2 지금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했어요. 치안 정감은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7명밖에 없어요. 경찰청장 바로 밑인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서울경찰청장 대리 임무를 하던 박현수는 인재개발원장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승진을 취소시켰습니다. 잘했죠. 누가 봐도. 이번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을 예고에 받았던, 그러니까 왜 얘는 승진 못하고 했냐, 서울경찰청장이랑 지금 경찰청장이 지금 어디죠? 조지호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있고, 일단은 얘네들은 직무가 면직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저기 승진했던 박현수, 얘는 인재개발원장으로 쫓겨나고 승진이 취소됐고요. 지금 다른 경찰청 고위직들 지금 새로운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요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저거 해야 됩니다. 서울 4대문 안, 그리고 주요 경찰 영등포 경찰서장부터 해갖고 경찰서장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응? 진짜로. 응? 아무튼 지금 경찰 인사가 시작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 보셨어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에다가 다 끌고 갔어요. 그냥 내란 피난처가 지금 인천시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유정복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고위직의, 그러니까 정호성 아시죠? 문고리 3인방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했던 사회비서관인가요? 이 정호성 화려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애들을 지금 다 데리고 가고 정무 라인을 강화를 했는데, 전략기획수석,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의 정호성,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 6개월 만에 출소하고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지냈던 인간이 지금 인천시의 전략기획수석으로 갔고요. 정무수석은 이충현,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이었어요. 얘는 미친 거 아니에요? 얘네들 지금 왜 이런 짓거리를 했나 했더니, 지금 유정복이가 공직선거법 수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지금 정무 라인을 강화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란 가담 세력들이 전부 인천시에 모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는 하시죠. 이재명 대통령 이거 하고 입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힘당이, 제가 아까 기사를 좀 검색을 했어요. 이 국힘당 인간들이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에 갔을 때는 다 같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진짜 이거 글러 처먹었더만. 지금 이재명 트럼프 만찬 불찬 이렇게 치시면 국힘 트럼프 만찬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환영 만찬 불참 배경 싸고 설왕설래 연병을 뜹니다. 이재명 외에 국힘 트럼프 만찬 이재명 국힘당이 트럼프 만찬 불참 이재명 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 트럼프의 환영 만찬 145개국 대표 문전성시 이재명 대통령 불참, 이지랄 떨어요. 이게 국힘당이나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불참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런 만찬에 불참하기 전에는 먼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거기 만찬에는 못 갑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러면 뭐 했냐, 이거를 하셨어요. 강경화 장관을 에게 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기에 가셨어요. 여기 강경화 장관 보이시죠? 지금 6명, 그러니까 1명, 2명, 이분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을 움직이고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맨 옆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그 강경화 장관은 왜 있냐면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이에요. 주한미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 저 여성분 한 명 있었죠. 수잔 엘리엇 미 외교정책위원회 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캐슬린 스티븐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고요.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왜 트럼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145개국 정상들이 도란프 나 여기 있어, 그런 눈도장 찍는 애들은 자기 임기 내내 도란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약소국들이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자기 임기 내내 도란프가 자기 나라 한번 올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도란프 옆에 가갖고 사진이나 한번 찍을까 해갖고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죠. 응? 실질적으로 거기 가갖고 도란프랑 뭐 사진 한 장 찍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 가갖고 굳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까지 가갖고 또다시 트럼프의 눈도장 찍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동안 미국의 어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의 재무장관을 왜 만났는 줄 아세요? 재무장관이 통화스와프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 어떤 관세협정이나 이게 투자협정에 있어서 가장 그 안전장치, 그나마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통화스왑이잖아. 그래서 그 재무장관이 통화스왑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 재무장관을 만난 거예요, 낮에. 응?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 유엔에서도 그리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게,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일본의 요구같이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탄핵당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타임즈와의 인터뷰도 있었고, 이 어떤 미국의 여론에 무조건 트럼프가 지금 요구사항이 일본같이 한국도 계약을 체결하라 해요. 그냥 일본이나 한국이나 니들 아시아에서 먹고 사는
만 하잖아. 근데 일본은 너네보다 더 많은 5,500불, 즉 한 760조 가량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적은 3,500불을 왜 니네는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본과 똑같은 조건으로 사인해가 지금 미국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일본같이 기축통화도 아니고 통화수합도 맺혀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그 145개국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굴 도장 찍고 사진 한 방 찍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안 그래요? 그 몇 초 사진 한 장 찍고, 이거 윤석열이랑 하는 짓거리잖아. 윤석열 도란프랑 아니야 옛날에 바이든이랑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얼쩡대다가 바이든이 노루각수 한번 해주니까 저 바이든 저 새끼 저거 국회에서 인증 안 해주면 저 날라갈 텐데 뭐 난리 날 텐데 했다가 그 지 얼굴 안 보고 악수해줬다고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 바이든 저 새끼 저거 국회에서 인증 안 해주면 난리 날 때 그거 하다가 난리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만찬에 불참한 이유는, 진짜 불참한 이유는 어차피 이재명과 트럼프는 다음 달에 만난다. 제 말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트럼프 만찬에 불참한 게 아니라 어차피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면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어떤 미국까지 가갖고 중요한 관세 협상을 앞둔 미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이 관세 협정이나 한국에 대한 압박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우리나라 외교의 승리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외교의 승리가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이게 조선일보나 국힘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찬하면 한마디로 무슨 사대주의의 왕, 무슨 왕부 뭐라 그래 그 자기네가 모시는 그 나라의 왕이 그 신하국들에게 그 만찬을 베푸는데 왜 안 갔어? 이게 되는 건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지막 오늘 밤 미국의 월가의 거물들을 만납니다. 굉장히 알차게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투자도 있지만 투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자 서밋 행사를 앞서서 뉴욕 증권거래소 타종 행사도 진행을 하시고요. 마지막 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월가의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진행되는 이 자리에 막 12조 5천억 달러 약 한화 1경 7천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운용회사 블랙록, 며칠 전에 계속 나왔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7천조를 운영하는 굉장히 자산운용회사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몇십조 몇백조 투자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욕 월가의 거물들을 만나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투자만 여러분들 강요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갖고 미국의 어떤 투자를 이끌어내오면 그거 진짜 실용 외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월가의 어떤 거물들도 오늘 마지막 날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 없이 뭐 한미 간에 균형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어차피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주요 거물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서 현재 대한민국에게 가해지는 관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게 바로 실용 외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친한 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들 매번 어떤 그 전범에서 벗어나고 매번 이제는 자위대가 아닌 구군대를 보유하고 싶어갖고
엄청난 일본 자금이 미국의 정치권에 들어간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다이렉트로 정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자금이 미국의 주요 연구소, 교수들, 어떤 연구비 이런 데 일본이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연구소나 그런 어떤 정치 컨설턴팅 이런 집단에서 글을 쓰게 되고 그게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실리게 되면 당연히 일본에게 우호적인 글들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에서 미국을 로비할 때 다이렉트로 미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로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 다음에 언론, 연구, 교수 이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비를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 그런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친한파들, 우군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만찬을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3,500억 불을 사실상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뭔가를 담은 몇백억 달러라도 건져온다 그러면 우리 국익에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지 파워그룹 내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리더들을 초청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을 주도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찬을 주도하는데 외교 그리고 안보의 리더들 뭐 이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금 시사주간지 타임즈나 BBC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이런 거 인터뷰도 지금 많이 해서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로이터 통신이나 타임즈 뭐 이런 BBC 이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글들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체크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기사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 그 말 이면에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미국에게 3,500억 불을 지원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을 꺼내갖고 미국에게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입 은행을 통한 보증제도, 즉 대출을 받아갖고 미국에게 투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출입 보증은행이 여러 투자자들을 찾아서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랬고, 그 수출입은행에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어떤 채권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 쓰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외화가 투입되거나 직접 현금 결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미국은 계속 이제 현금 결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에 3,500불을 미국에게 다이렉트로 투자할 경우에는 우리의 외환보유고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현재 한 4,16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거의 한 83%를 지출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 IMF에 버금가는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우리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장치는 뭐죠? 통화 수합이에요. 응? 우리가 혹시 외화가 부족할 때는 우리나라의 원화를 맡기고 미국의 달러를 무한대로 빌려줄 수 있는 통화 수합을 맺자. 그게 첫 번째 필요 조건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이 배터리 공장에서 마치 범죄자들처럼 끌려왔는데 이런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고 무슨 투자를 하라 그러냐. 이게 필요 조건이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비자 문제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혹시 외환보유고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 지원을 무한대로 해주는 통화수합. 이 두 개는 우리나라가 이거는 투자를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충분 조건은 뭐냐? 이
현재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미국에게 미국 친한파들을 만들고 미국 경제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이재명 정부가 뭘 지금 설명하냐면 수출입은행에서 3,500억 불을 우리는 조달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이 3,5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증을 쓰려고 그러면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미국의 이런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서놨고 이 3,500억 불이라는 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조건에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통과 안 되면 나도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수합이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혼자 했다가는 탄핵당한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거 내 맘대로 결정했다가 탄핵당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거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문제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민주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나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자동차 관세나 다른 품목들의 관세가 10% 더 주는 25%로 가면서 이제 수출 부진이 되거든요. 결국 관세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10,000원으로 수출했던 그 품목이 12,500원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입업자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격이 늘 좀 싼 맛에 사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25%가 올라오니까 10개 수입하려고 그랬던 것도 뭐 5개만 수입을 하고 이런 물량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통화 스와프와 비자 문제는 대미 투자의 최소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국익 중심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아마 윤석열이나 이런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한 방에 다음 달에 일시불로 3,500불 정도는 그냥 긁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주가 조작을 졸라게 해서 제 아내는 잠깐만 뚝딱 하면 막 20억 뭐 이런 거 그냥 법니다. 다음 달에는 전 일시불로 완빵으로 저희는 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이지랄 떨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안 하잖아. 미국에게 조금 이렇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그래갖고 그게 동등한 동맹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래갖고 그게 동등한 동맹 관계, 그런 동맹 관계 오래 못 가요. 점점점 더한 거를 요구하게 돼요. 제 말 맞죠? 일본 저렇게 바보같이 저 5,500억 불 사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껄끄러운 거는 일본에다가 시켜. 한국은 말 안 들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본은 아리가또 조또마떼 뭐 이지랄 떨다가 야마도라스네 뭐 머리 뚜껑 열렸으네 야마도라스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뒷다발까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평소에 고분고분 말들 들으면 안 하는 말 안 듣는 놈한테 뭐 시킬 바에 짜증나니까 야 쟤 말 잘듣는 새끼 갖다 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익 중심의 협상,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막 협상 잘 돼갖고 일본과 우리는 차별적으로 하면 저는 지금의 우리가 협상이 좀 고되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이 옳았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그때 우리가 사인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오히려 나중에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지금은 국힘당은 왜 외교적으로 뭐 관세 사인 안 해갖고 국익에 피해를 연병을 떨지만 결국은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부러워하고 일본이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옳았다가 될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나는 트럼프의 지지를 철회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 빼고는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새끼는 이거. 내가 그래도 트럼프를 이렇게 나쁘게 막 심하게 욕하지 않는 이유가 유일하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제일 진보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고 뭐 기후나 관세 이거는 뭐 전 세계의 스탠다드형으로 우리나라가 맞춰주는 건데 유일하게 이 한반도 문제만큼은 트럼프 같이 진일보하는 사람이 없어. 응? 그래갖고 나는 이 한반도 문제만큼은 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북미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김정은과도 풀러 나가려고 하고 이 트럼프는 저희가 선택적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적 지지. 한반도 문제를 빼고 그냥 그 일배야 일배. 딱 봐서 미국 일배야. 한반도 문제 빼고는 다 미국 일배야 하는 짓거리가 이 도란프 새끼는. 선택적 지지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요 심층 분석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용한 개혁은 없다. 제가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이대 오늘 제 제목은 조이대 사태는 사법개혁의 시작이다. 조이대가 오늘도 망발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어요.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우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거는 여당에서 계속 청문회와 조이대 사태를 압박을 하니까 애들러서 나를 부르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거예요. 이 새끼가.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이 수행이 가능하는데 틀렸습니다. 대법원 양이라는 새끼가 재판이 독립된 재판에서만 통해서 헌법적 사명 수행이 가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독립돼 갖고 재판인지 개판인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 게 헌법적 사명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과 정의로운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니들이 무슨 판결을 하든지 사법부를 존중의 대상이고 사법부의 판결에 존중합니다. 이 개소리를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떠들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독립된 재판만이 헌법적 사명을 수행을 합니까? 응? 여태까지 이 새끼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사법살이를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새끼들인데요. 응?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가 존중받는 것이고 사법부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응? 미친놈이에요. 조이대와 사법부의 독립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법 쿠데타를 자행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 참여 주권을 박탈하려고 그랬던 범죄자예요. 내가 보면 조이대가 청문회 나오는 게 사법권 침해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난 조이대만한 이 새끼는 절대 가만두면 안 돼요. 응? 왜 국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지금 얘기합니까? 응? 얼마나 이 사법부에 대한 울분이 많아요. 응? 최근에 있었던 초코파이 사건, 말 같지도 않은 배고픈 노동자가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
카스타드 케이크 하나씩 먹었다고, 응? 그거를 기소하는 검사 새끼들이나 그거를 재판하는 판사 새끼들이나, 응? 여러분들 이놈들 어떤 짓거리 했어요? 박정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라고 조작된 인혁당 재건 사건으로 꾸며서 1975년 4월 8일날 대법원 8명이 대법원에서 8명 사형을 확정했고, 이들은 그 다음날 18시간 만에 처형됐어요. 이 새끼들이 여태까지 독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 언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습니까? 늘 재벌은 봐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했던 새끼들이 사법부 아니에요? 응? 여태까지 모든 판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했고, 응? 이 초코파이 문제도 빼고 2011년에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했다고 하면서 기사를 해고한 회사 쪽에 판결을 해주는 새끼, 그 새끼가 누구냐?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그 당시 판사가 지금의 대법관이에요. 800원 횡령했다고 회사 측에 옳다라고 해준 놈들이, 응? 오석준, 응? 이래놓고 무슨 개판을 만들어 놓은 새끼들이, 응? 정말 이거는 얼마나 국민들을 하찮게 보면 초코파이 하나 먹고 800원 횡령하고 카스타드 케이크 하나 먹었다고, 그것도 편의점에서 훔친 것도 아니고 휴게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었다고 횡령이라고 하는 거, 응? 이런 게 쌓이고 쌓여갖고 결국은 사법부 개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나쁜 놈들이죠. 응? 정의도 없고 국민의 권리는 생각지도 않고 법 감정이라는 것도 없고 서민의 애완도 모르고 진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거 아닌 거 먹었으면 횡령이고 도둑질이고 절도고, 버스비 800원 20년간 근무한 사람 버스비 800원 주머니에 넣었다고 안 맞는다고 그거를 해고를 해주고, 응?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칩니까? 응? 이런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무고한 시민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억울한 국민들이 평생 전과자의 누명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진짜 사법부의 독립은요,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그 담당 법관에게 상식과 정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리라는 게 그게 법관의 독립이에요. 응? 누가 법관에게 이런 전권을 줬습니까? 적어도 인격과 소양을 갖춘 새끼들이 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판사의 이명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로스쿨 나오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연수원에서 등수 좋으면 판사해갖고 1, 2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법고시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새끼가 사법연수원 가갖고 판사 법전이나 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치열하게 하루에 10,000원 벌라고 사는지도 모르고 돈 10,000원이 없어갖고 배를 굽는 사람들의 애완도 모르고 그냥 법전 보고 성적 좋아갖고 판사 시켜놓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갑자기 그 빵가게에 빵을 훔쳤냐, 그거 죄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정말 배고픈 서름을 아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선처를 해주고, 법이 여러분들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고약해요. 법에도 정이 있어야 돼요. 국민을 감동을 시킬, 그게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죄를 지고 남의 거를 훔쳤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번에 이 빵을 훔치지 않았으면 내 새끼가 당장 배가 고파갖고 우는 걸 못 봐서 자기도 모르게 빵을 훔쳐서 애기를 먹였다 그러면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해주는 그런 정이 있는, 아무리 법에 엄격을 해도 법에도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이 많이 나올 때 오히려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800원 갖고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해고를 하는데 그걸 재판장이 그 법관이라는 새끼들이 앉아갖고 방망이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는 거예요. 저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판사든 그들에게 전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도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조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냥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신의 영역에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대법관이 돼야지, 그런 꿈을 키우고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관,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는 점점점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개판들 같은 저는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에요.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게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지네들이 언제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재판정에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의 영역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국민들은 법정에 서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취급하냐고요. 범죄자로 취급하지.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예요. 법관으로 하여금 판사들이 국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인격과 소양을 먼저 갖추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저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는 적어도 변호사 생활 10년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를 하다 보면요, 제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사시 합격한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를 하려다가 변호사를 선택을 했어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어? 한마디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건들 중에 좋은 일은 없죠. 여러분들, 변호사를 좋은 일로 변호사 찾는 일은 없잖아요. 다 나쁜 일로 와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의 나쁜 일을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경험을, 와, 나 오늘 이런 사건 의뢰받았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대리 인생의 경험을, 그것도 가장 최악인 상태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거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적어도 판사들은 변호사 생활 10년 정도 하고 그냥 변호사 개업만 해놓고 쉬는 게 아니라 진짜 변호사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그 사람이 판사가 되면 적어도 그 판사가 더 현명한 판결, 저런 건 내가 변호사 생활 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다. 그냥 검사들이 써 올린 공소장만 봐고 판결을 하니까 허구한 날 그런 공소장이 개판인지 아닌지, 법리적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만 보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법개혁은요, 무조건 사시 로스쿨 나와갖고 성적에 따라서 판사 검사가 되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연수원에서 무조건 대한민국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생활 5년 이상은 변호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 판사에게 어떤 임용에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인생도 경험 없는 애들이 와갖고 누구의 인생에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오죽해도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심원제가 왜 있냐면요. 그 국민들은 다양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사람의 유죄냐 무죄냐 길트냐 낙길트냐 이거를 판결할 때 들어보고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왜 조이대를 계속 왜 계속 울분을 토하냐면요. 조이대의 이 범법적인 희대의 2심 재판을 2시간 만에 뒤집어 갖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건요. 이건 그냥 쿠데타예요. 이건 사법 쿠데타예요. 근데 얘를 국민들이 왜 그랬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찾아와갖고 이거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거래요. 왜 조이대와 사법부의 독립을 연관시키냐 이거죠. 저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는요 65년째 청문 대상이에요. 다만 관례상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나 헌재소장이나 국정감사에 부르지를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국정감사에는 대법원장이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에요. 당연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3부 요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부 요인, 3부 요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도 사무총장이 나오고 대법원도 어떤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고 대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누구죠? 김병노 선생님이잖아요. 김병노 선생님은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나가서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 했던 분이에요. 지가 뭐라고 한답니까? 국회 본회의까지 나가서 민감한 초대 대법원장 나와갖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1952년에 그것도. 이승만이가 연임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에 대해 뭐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이대랑 천대엽이가 뭘 착각하냐면 저걸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회 법사위에서 조이대를 청문회를 부른 거죠. 이건 뭐냐면요. 국회법에 따라서 부른 겁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진짜 이 바본가 왜 바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사위가 조이대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 청문회법이에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국회법 제 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여기 그대로 나와있어. 국회법 121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 국회법에 있는 그대로 대법원장 너 왜 지난 대선을 앞두고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게 국회법에서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조이대를 부르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왜? 원래 국회는 물어보는 자리야. 제 말 맞죠? 국회는 늘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물어보는 자리야. 응? 조이대가 뭐라고 왜 조이대를 왜 못 물어봐? 국무총리도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는 넘버 2인데도 국무총리도 와갖고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성실하게 답변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대법원장이 뭔데?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응? 천대엽의 말에 제가 반론을 해드릴게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사가 불가능한 절대 아닙니다. 마치 대법원장을 끌고 가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전혀. 민주당이 오히려 법사위에서 이 피감기관인 대법원장을 안 부르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대행 좀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에서는 국힘당의 개소리 말잔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청 폐지법, 정부조직법에 지금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죠. 응? 하나 물어보자고요. 노만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법에 자기네들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있고 검사라는 말이 두 번이가 나와요. 노만석이가 이래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잖아요. 정부조직법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에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사실상 대검차장입니다. 반대 입장을 해요. 재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왜 개소리인지 알려줄게요. 재헌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해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발을 했는데, 얘의 말을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그런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쵸? 응? 검찰이 헌법기관이에요?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이고 행정부의 외청이에요. 그냥. 응? 제가 저런 근거를 펼치는 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글 2개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떠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노만석, 나는 만주 어떤 변호사지만 얘기해 줄게. 헌법 12조 3항을 보면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되고 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헌법 89조에는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대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로 임명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헌법 12조, 뭐 영장 발부나 어떤 수색, 압수수색,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영장은 검찰이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는 법관이 해준다. 이 말은 국민들의 오히려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제한해 준 거지,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이해를 시킨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역을 한 거예요. 여기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언급한 검사는요, 검찰청법의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 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영장 청구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공수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얘네는 국가기관을 전체를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영장 신청은 경찰도 할 수 있잖아요. 법원의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지만 영장 신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찰도 할 수 있고 뭐 국정원도 할 수 있고 뭐 수사권이 있나? 하여튼 영장 청구는 여러 가지 기관은 신청은 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다가. 근데 얘네들은 헌법에서 자기네들이 검사라는 직은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응?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도에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검사가 검찰이 헌법기관이면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죠. 어렵나? 제 말 이해가 가요? 만약에 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검사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검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이 헌법기관으로 지네가 오역을 할 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는 다른 기관도 영장 신청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라고 국가기관들을 통칭해서 얘기해서 2021년에 공수처법을 저쪽 국힘당이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요거 갖고 싸웠어요. 영장은 검찰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영장은 모든 영장의 신청은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권력기관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수처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공수처법을 위헌이라고 떠들던 국힘당을 오히려 2021년에 헌재에서 공수처법이 합헌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영장 신청권자로는 검사는 국가기관의 검사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검찰청법에 안에 있는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있는 검사면 공수처의 검사도 검사잖아요. 다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검사만이 이 독점적인 헌법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없죠. 다만 사법부는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된다,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판사만 할 수 있는 거고 재판은.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내일이면 까먹을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오만한 게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입법, 행정, 검찰, 사법.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했던 거예요. 응?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내일이면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의 오만함은 자기네들이 판사와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 이유가 자기네들은 헌법기관이라는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검찰 이 사권 분립이라고 늘 생각을 해서 지네 마음대로 행정부의 외청인 주제에 법무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는 따까리 새끼가 장관급이라고 지네끼리 모시고 그 검사장 새끼들은 차관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 좋은 차관 50명 이상을 건드린 검찰총장의 위력이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데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검찰총장 새끼가 법무부 장관 또 장관급이 되냐 이거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검찰총장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놈이 어떻게 이 새끼도 장관급이냐 이런 거죠. 지네끼리 급을 격상을 해갖고 지네 마음대로 검사장들을 전부 차관급으로 얘기하고, 응? 이게 검찰의 오만함이었죠. 응?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 왜 이런 새끼를 그냥 둡니까? 나 이해가 안 가갖고요. 얘는 검찰총장이라서 임기가 보장되는 애도 아니고요. 그냥 대검 차장 나부랭이 새끼인데 얘 왜 안 자릅니까? 나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얘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아니고 그냥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새끼가 대놓고 검찰청 개혁을 반대하는 새끼를 왜 그냥 둡니까? 얘는 사실 노만석이는요, 이번만 검찰 개혁 반대한 놈이 아니에요. 응? 얼마 전에 보안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했던 새끼예요. 그리고 9월 3일 날 검찰의 보안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9월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얘는 헌법에 명시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렇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에 있다. 한마디로 법률은 헌법의 하위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하위잖아요. 헌법이 최고의 공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법률은 그 밑에잖아요. 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헌법기관이다. 이른바 검찰의 헌법기관으로 계속 얘기해서 제가 아까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왜 안 바꾸죠? 그냥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뒤져라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응?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난 이 새끼들 진짜 인간, 예전에 전우영 박사님 말대로 검찰개혁은 검찰을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응? 그냥 일부 윤석열 윤석열 라인을 떠나서, 응?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어떤 짓 했어요? 그냥 경호처 역할을 했어요. 응? 그냥 김건희의 모든 사건은 다 덮어놓고, 응? 온갖 특혜와 온갖 비리를 다 덮어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나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 정적 죽이기에 선봉에 서갖고 칼춤 추던 새끼들 아니에요? 응? 윤석열 내란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잘못했다 자성의 목소리 한번 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내란이 있고 나서 심우정 검찰총장 새끼는 윤석열 탈옥을 돕지 않았습니까? 판사 새끼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내란의 밤에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단 한 명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던 새끼가 지 청문회 나오라니까 세종대왕이 법으로 왕권을 강화했지 않았듯이 세종대왕 연병을 떨고 앉아있고, 어디서 목소리 쇳소리 나는 새끼가, 나는 이런, 그냥 대놓고 검찰은 원래 여러분들 즉시항고거든요. 즉시항고를 포기해갖고 내란 수개를 풀어주고, 응? 최근에 법사위에서 여러분들 관봉권 띠지 사건 때 그 꼬라지 보세요. 그 새끼들 그거. 그 83년생 최재현이라는 새끼. 그게 국민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검찰의 위신이 삽니까? 난 정말로 그 건방진 태도는 니들이 왜 개혁이 되고, 한마디로 니들의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을, 결국은 그 싸가지 없는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오는데, 니들 수사권 없이 그냥 늘 법률 책이나 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왜 노만석이를 가만두냐, 이 새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승진시킨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님, 지금 공직기강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이나 이런 수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알아서 쳐기지만,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새끼들 장관, 차관, 국장, 대한민국 공무원들 기강 잡으셔야 돼요. 이 새끼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도 뒤에서 다 딴짓해요. 응? 민주정권이 잡으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응? 진짜로. 응? 아니 여태까지 검찰 이런 짓거리하고 아직도 검찰의 수사권을 요구하고 간판 달고 싶어요? 그리고 나 진짜 요즘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민주당 안에서 점점 무슨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는 개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처당하고도 아직도 검찰들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나오는 새끼들은 뇌가 있는 새끼들이냐 없는 새끼들이냐?
어? 나 진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그렇게 처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 만들고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 옥고를 진짜 치를 뻔하고 얼마나 당했는데도 아직도 검찰한테 보안수사권 주자고? 미친놈들 아니야? 어? 나는 진짜 경찰이 수사를 못하든 지랄을 하든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놔야 돼요. 응? 진짜 한번 야 이게 진짜 없어지는구나 느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응? 난 진짜 민주당 안에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그랬어요. 검찰 수사권 주자, 보안 수사권. 또 몇 명은 보안 수사권 주자. 미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당해보고 얼마나 또 잃어봐야지 정신 차리고. 어? 그들은 악마예요, 악마. 어? 진짜 정신들 차립시다. 어? 니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안 줄 경우에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때 가서 봐. 검찰이 나쁜 놈이라는 건 이미 알았으면 쟤네들부터 먼저 싹을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못하면 이놈들을 개혁하면 되잖아. 응?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이놈들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한테 견제장치를 주자? 에라이 정신 얼빠진 놈들아. 이놈들은 악마 같은 놈들이니까 아예 수사권을 뺏고 이놈들이 못하면 여기서 또 개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때 검찰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또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아? 내가 딱 얘기해 줄까요? 검찰 보안 수사권 갖고 결국은요 나중에 검찰 수사권 다 복구하고요 보안 수사권 갖고 다 때려잡습니다. 어? 무조건 경찰에서 뭐 올리면 보안 수사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국힘당 끈앞풀들이 고소장 올려갖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서를 올렸는데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직접 하겠다. 어떻게 할 건데?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정신들 차려야지. 응? 제 말 맞죠? 나중에 경찰이 무능하게 보이고 경찰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을 또 개혁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무슨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 개소리를. 수사 잘하는 새끼들이 여태까지 엄한 사람 간첩 만들고 죄도 없는 사람 구속시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검찰개혁 우리가 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5년. 응? 진짜 공수처 통과시키는데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만들어갖고 윤석열 잡는데 공을 생겼고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100만 명이 모여갖고 검찰개혁 외친 게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날이 검찰청 폐지가 된 겁니다. 당신들이 노력한 게 아니야. 민주당 국민들이 요구했고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에 대한 비토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 검찰청 폐지까지 온 거예요. 응? 제 말 맞죠?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겁니까? 국민들이 그 덥고 추운데 촛불 들고 나와갖고 검찰개혁하라고 외치고 검찰 폐지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민주당도 움직였고 그래서 법안 발의했고 총선 이겼고 오늘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민주당에게 모든 걸 국민들이 다 해줬잖아요. 정권 바꿔줬죠. 의석수 과반 이상 줬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야죠.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저는 절대 보안 수사권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갈라치기 유형을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소위 직진하시는 분들이 개딸들의 요구만 듣는다.
강성 민주당원들의 얘기만 듣는다라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언론 기사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계속 민주당원들만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한다 이 개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반 이면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원만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라고 떠들어요. 야, 민주당원은 국민 아니냐? 외국인이냐? 응? 하나 물어보자. 이 멍청한 언론사 칼럼 쓰는 새끼들아, 민주당원은 외국인이냐? 민주당원이 국민이야. 민주당원이 민주시민이고 진보시민들이고, 이분들이 쿠데타 막아낸 사람들이고 5.18 진상규명하자 그래놓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야. 응? 민주당원은 국민 아니냐?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민주당원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면요, 대한민국은 개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민주당원들 말만 들어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이 어떤 개혁적인 일들이 민주당원들만을 위한 개혁이다? 말 같은 말장난 좀 하지 마시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게 언론사의 에디터가 쓸 글입니까? 민주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라. 민주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민주당 사람들만 좋은 일인가요? 검찰개혁하면 민주당 어떤 당원들이 좋아져요? 사법개혁을 하면 민주당 당원들만 좋아집니까? 언론개혁하면 민주당 당원들만 좋아집니까? 말 같은 글을 써야지. 등신 하바리 삽다가리 같은 새끼들이. 응? 그쵸? 아니, 검찰개혁하면 민주당원들이 뭐가 좋아지는데? 사법개혁하면 국민들이 좋아지는 건데.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응? 아, 또 열불나게 하네. 나 요즘 이 갈라치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지금 이 갈라치기가 엄청나게 심해요. 제가 오늘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무 정치 얘기만 하니까 제가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외교 구락부를 아십니까? 외교 구락부 어디서 들어봤죠? 외교 구락부. 우리나라 최초의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숭의여자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외교 구락부, 지금은 어떤 뭐 전시관, 뭐 사실 예전에 카페였죠.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카페로, 이게 1949년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윤치영 등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 이거 있죠? 칼리라는 곳에 문을 엽니다. 이곳이 단지 식당으로만 남지 않은 까닭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1969년에는 신민당 원내 총무였던 김영삼은 이 자리에서 69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고요. 1975년에는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함석현 야권 지도자들이 유신 반대 성명운동을 발표했던 자리고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삼김회동이 이루어졌고, 1983년에는 김영삼이 단식투쟁을 선언했던 자리가 외교 구락부였고요.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앞둔 격동의 순간, 여기 명동이 있는데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곳에서 단일화를 논의를 했던 장소고요. 여기 여러분들 위치가 명동역 3번 출구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동역 3번 출구에 있는 건데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 현대 정치의 사실 무대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 사실 외교구락부의 전성시대는 1980년대 후반에 끝났습니다. 그 87 유월항쟁 이후에 현대화된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운영이 어려졌고, 1999년에는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이 증축되고 예식장 등으로 업종이 여러 번 바뀌며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도 처했었는데요. 대학 강의실로 쓰기 위해 1999년 이 터와 건물을 매입했던 숭의학원 백성학 당시 이사장, 현재 영안 모자 명예회장의 뜻으로 역사관 형태의 외교구락부 카페가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벽마다 흑백 사진들이 액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고, 커피향은 커피도 팔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명동의 소란스러운 곡물목을 오르며 만나는 이 건물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장소가 곧 역사였던 드문 공간이다. 이 골목이 현재는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무대였다라고 해서 이거 망했어요? 지금은 카페 안 해요? 지금 여기 전시 외교구락부 카페로 돼 있다는데, 지금도 있다는데, 지금도 외교구락부 카페로 지금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런 거 사진도 볼 수 있다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명동역 3번 출구로 지나가시다가. 난 요런 어떤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좋더라고. 이거 걔가 민주화 투쟁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핵심 무대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네,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